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 역시 이곳을 구독하고 자주 듣는 애청자이며 아이 하나를 키우고 사는 30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소개하고 싶은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박미진. 그녀는 나와 같은 애여 태어났지만 동화 왕자와 거지처럼 우리가 자라온 환경은 사뭇 달랐지요. 의사인 아버지 밑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그녀는 세상 좋은 것들은 당연하다는 듯 누리고 살았습니다. 부모의 아낌없는 교육 지원과 바람대로 그녀 역시 제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고만 거죠.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주변에 부러워하는 시선과 대우, 그것들은 모두 다 자신이 잘났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착각해왔습니다.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지.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손에 넣을 수 있고 나보다 잘난 여자는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기어오르지 마. 너희 같은 하층민들은 넘볼 수 없는 난 공주님이니까. 이렇듯 저와 상반된 인생을 살아온 동서를 만나게 되며 겪어온 이야기가 제 사연의 줄을 이룰 것 같습니다. 21세기를 지나고 한국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면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들 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아직도 최저 생계비 지원을 받아야 한 끼 해결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모르던 시절 나와 남동생은 치킨이 꼭 한번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끼씩 굶어서 치킨 살 돈을 모았고 매주 한 번씩 동네에 찾아오는 치킨 트럭을 기다렸습니다. 치킨 가게는 많았지만 모두 한 마리에 10,000원이 이상이었지만 트럭 뒤에서 줄줄이 매달린 채 돌아가는 통닭의 값은 6,000원에 불과했거든요. 우리 남매가 맛본 세상 첫 닭의 맛이 얼마나 고소하고 맛이 좋던지 지금도 치킨을 먹을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내 친부는 매일 술만 마시며 자식에게 술이나 사오라고 시키는 세상 쓸모없는 작자였습니다. 엄마는 병으로 늘 아프셨고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되어서 진통제 몇 알로 버텨야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셨던지 꽉 깨문 엄마의 입술은 이빨 자국과 피딱지로 범벅이었습니다. 그렇게 없는 집 장녀가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 집안의 살림 미천이고 뽑아먹을 구실일 뿐이죠. 너라도 성공해서 우리 집을 책임져야 한다는 아버지 말씀을 늘 들어야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 타인의 눈칫밥에 익숙해지고 치사하고 더러워도 남의 도움을 거절하지 못하는 비굴함은 친구가 되거든요. 그런 자신이 싫어서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지 남들의 존경도 받는 그 직업을 갖게 된다면 내 삶이 바뀔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Y대 학부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했어요. 의대의 높은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었던 내 선택, 아니 포기의 결과였기에 축하받아야 할 대학 입학은 나에게 헛헛함만 남겨주었습니다. 나랑 1, 2점을 경쟁하던 친구들도 다 서울대나 의대를 갔는데 나만 이 자리에 머물러 있구나. 아무리 실력을 갖춰도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의 벽, 계층의 사다리를 느꼈습니다. 나와 가족의 생계수단이 된 과외와 학교 수업에 치이면서 나에게 젊은 날 낭만이라는 미팅과 MT는 꿈도 못 꾸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나에게 잘 살 거라는 꿈은 있었어요. 언젠가 나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올 거라고 말입니다. 자유전공학부에서 내가 찾은 길은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나 대기업 취직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이 친구였던 저는 책을 출판하고 편집하는 그런 길을 진로로 잡았어요. 돈이나 많이 벌어오는 직업을 택할 일이지 하며 나의 뺨을 후려치며 반대하던 아버지는 뜻밖의 사고로 제 결혼식도 하기 전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아프셨던 엄마가 이미 몇 해 전에 돌아가셨기에 이 세상에 내 혈육은 남동생만 남았더군요. 하지만 부모님이 없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해준 게 별로 없고 바라는 것만 많았던 부모 밑에서 자란 장점은 딱 하나 그것이겠네요. 그리 크지 않은 빈자리. 제삿날이나 가끔 엄마를 그리는 것 외에는 커다란 슬픔이 다가오지 않았으니까요. 출판업계에서 일하면서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취재차 이런저런 분야의 사람들을 두루두루 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내 반쪽을 찾을 기회를 얻기도 하더군요.
남편은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직장도 탄탄했는데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어요. 나 역시 혼자 지내는 생활이 질리던 참이라 우리는 서둘러 결혼을 해치웠습니다. 결혼할 무렵 신경암을 앓고 계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남동생이 시댁 식구였습니다. 아마 남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우리 결혼식 2달 뒤 세상을 뜨셨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저는 대학 지도교수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 은사님이 식장에서 내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그 사정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날 보며 한마디 하셨어요. 진짜로 너희 아버지가 교수면 좋았을 것을. 우리 쪽 사람들은 좋은 사돈 들어와서 좋겠다고 하던데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난감하더구나. 내가 시모였다면 축복받는 결혼식에 친부의 빈자리로 쓸쓸할 며느리 심정을 먼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시어머니는 그에 못 미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도 내 결혼 생활이 괜찮았던 건 남편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첫 아이를 낳은 해에 시댁에는 경사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도련님이 결혼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 결혼 상대자의 직업이 의사라는 소식에 시댁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모는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동서가 결혼 전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보니 우리는 Y대 대학 동문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보는 시댁 가족 앞에서 주눅들기는커녕 여유있고 자신만만한 태도로 일관했던 그녀를 보면서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집안 때문에 예비 시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나와는 달리 그녀는 시댁 사람들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겠죠. 감히 너희들이 나 같은 사람을 반대나 하겠어? 이렇게 좋은 집안에 조건 좋은 며느리 환영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지.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자신의 연봉이 2억이 넘는다는 자랑을 늘어놓던 그녀에 대한 뒷얘기를 나중에 친구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미진, 박미진? 걔 의대에서 꼴통으로 유명했잖아. 저렇게 머리 나쁜 애가 어떻게 우리 학교 왔냐고 잔디 깔고 들어온 거 아니냐면서. 학부 때 F합전도 많고 몇 번 유급할 뻔도 했을걸? 듣자 하니까 제 아버지 힘으로 유급은 막은 모양이더라고. 의사고시도 몇 번이나 떨어지고 붙었는지 몰라. 세브란스에서 레지던트 때도 몇 번 큰 사고치고 쫓겨나다시피 했대. 대학 동문 친구 얘기를 들으니 예비 동서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지만 가족 간에 지내는 데 별 문제야 있겠냐 싶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더 기함할 일은 그 뒤에 다른 얘기들이 더 귀에 들어왔어요. 동선의 친정아빠가 하는 병원이 의료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소송, 거기에 알코올 중독에 음주운전까지 듣는 얘기마다 안 좋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초짜 의사에게 대리수술을 맡겨왔고 이로 인해서 의사면허 정지라는 행정처분까지 먹었다네요. 그래서 결국 동선의 친정병원은 문까지 닫았다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명감 갖고 일해야 할 직업 중 하나가 의사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에 대해 동서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짜증나서. 환자들이 괜히 우리 아빠 병원 비난하고 소송하고 난리야. 하필 아빠는 지금 망해가지고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난리야. 내 병원 개업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그럴 돈도 없다고 하잖아. 한시도 남 밑에서 페이닥터를 못 이기는데 난 어쩌냐고. 빨리 개업해야 한단 말이야. 어머님 모은 돈 없으세요? 한 10억? 아니면 5억이라도. 나 같으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친정아빠가 부끄럽기도 하거니와 의료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동서도 참 의사라는 사람이 피해를 본 환자들에 대해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식으로서 친정아버지부터 걱정해야지. 지금 동서 병원 차리는 게 먼저니? 개원이와 사정이 나아질 때 좀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은데. 형님이 뭘 한다고 그래요? 의사가 하는 일이 뭐 다 편하고 쉬운 줄 아나 봐. 이상하고 억지 부리는 환자들 진짜 많아요. 의사한테 돈 뜯어낼 작정으로. 의사란 것도 결국 환자들 눈치나 봐야 하는 서비스직의 영업이더라고. 원장은 맨날 나보고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해라, 최대한 부작용 없도록 약 처방해라 등등 얼마나 시험의 짓을 하는지.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고. 물론 책임이야 크겠지. 대신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낼 만큼 높은 연봉에 존경도 받잖아. 권리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법이지. 됐어요. 누가 지금 형님더러 구닥다리 조언 듣고 싶댔나요? 내 병원 차릴 돈 보태줄 거냐고. 그것도 아니면 내 앞에서 훈장질 좀 그만해요.
나 보라는 듯이 귀를 막고 쪼로로 시어머니 바로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는 둘이 쏙닥쏙닥 하는 겁니다. 아니, 내일 흉이나 볼 거면 작은 소리로 하던가 나 들리게끔 큰 소리로 그러는 법이 어딨냐고요. 어머님보다 훨씬 더 어린데 왜 형님이 더 구닥다리 소리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제 심정 이해하시죠? 남편 월급만으로 나중에 우리 애들 대치동 영어유치원에 학원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제가 어서 병원 개업해서 돈을 쓸어 담아야 우리 애들도 나중에 나처럼 의사로 키우죠. 안 그래요? 그럼. 원래 너희 형님은 너처럼 의대에 못 갔잖아. 그 열등감 때문에 그래. 우월아 네가 이해해라. 그나저나 개원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러냐? 뭐 가진 거랑 대출 받는다고 해도 5억은 더 들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돈 때문에 고민해보기는 또 평생 처음이에요. 오죽하면 이렇게 탈모까지 와서 두피가 숭덩숭덩해졌더라고요. 좀 보세요. 아이고야 우리 불쌍한 며느리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으면. 얘 첫째 너네 부부는 가진 돈 좀 없냐? 동생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형님네가 돼서 뭐 도움이라도 줘야지. 막말로 동서나 저나 남편 모두 같은 대학 출신입니다. 그런데 시모는 말끝마다 의대 나온 동서랑 제 비교질이에요. 자기 아들은 점수 높은 과라 의대랑 별 차이 없는데 저는 아니라고 하면서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참나. 하도 웃겨서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동서 하는 말마다 내가 나온 과를 무시하는데 수능 점수 몇 점이었어? 저요? 376점이요. 그래? 나는 385점이었다고. 수능 점수도 나보다 떨어지면서 어디서 공부 운운하면서 내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게 맞는 거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높은 점수면서 왜 의대 안 가셨어요 그럼? 공주님처럼 잘한 동서가 우리 친정집 같은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 의대 등록금 때문에 그리고 난 전액 장학금 조건으로 지금의 과에 간 거야. 학부 때 난 동서처럼 F 하나 없었고 오히려 A가 대부분이었는데 동서는 유급도 할 뻔했다며? 형님이 그걸 어떻게 누구한테 들었어요? 우리 동문인데 그걸 모르겠어? 동창 친구한테 들었어. 자기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해서 꼴통 소리 듣고 다녔다면서? 매번 동서의 잘난 척에 당하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내가 카운터펀치를 먹인 셈이죠. 자기 약점을 찔렸는지 동서의 얼굴은 울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그런데 금세 비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나에게 반박하더군요. 형님, 그거 모르세요? 공부 잘한 것만으로는요, 요즘 같은 시대에 성공 못해요. 자기가 태어난 집안, 그게 얼마나 중요한 성공 요소인데요. 수능 점수가 아무리 나보다 높았다 한들 누가 그런 자질구레한 사정 알아주나요? 어쨌건 난 의사가 됐고 형님은 그저 평범한 직장인인데 안 그래요? 그녀는 남의 상처에 염장질하는 듯 타고난 실력자였습니다. 동서의 말은 내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는 팩트 그 자체였으니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모까지 동서의 말에 장단을 맞추면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둘째 널 예뻐하잖니. 가만 보면 공부만 하고 융통성 없는 애들이 저렇게 비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니까. 둘째야, 네가 이해해라. 원래 저런 애들일수록 더 도끼를 똘똘 뭉쳐서 공부 하나는 잘할 수도 있지. 그런데 세상이 어디 그걸로 되니? 든든한 백도 있고 돈도 있고 그게 네 부모면 금상첨화인 거지. 뭐가 그리 웃기고 좋다고 둘은 내 앞에서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심지어 동서는 어린애처럼 나한테 혀를 내보이며 매론까지 했어요. 동서와 시모 그 둘이 붙으면 매번 나는 패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오냐 마음껏들 비웃어라. 쟤 아무리 의사고 해도 결국은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어디 두고 봐. 저는 재테크를 위해 20대 청춘을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원 한 장의 소중함도 느끼며 자라온 나에게 절약정신은 이미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치러진 가상주식 투자 경연대회에서도 입상할 정도로 경제 지식이나 투자법도 익혀왔고요. 여러분, 세상의 부를 이루는 것은 비단 자산뿐이 아닙니다. 절약과 좋은 투자법 그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증명해 보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출판업계에 있으면서 사회에서 성공하고 명성을 쌓은 사람들과 접하면서 배운 점이 참 많았어요. 성공한 주식 투자자나 부동산 업계의 큰손, 또 자수성가한 사업가 등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며 얻게 된 정보와 교훈, 또 몇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할 만큼 제 인맥은 탄탄해졌죠. 대학교 때부터 많은 과외를 했지만 집안 생활비로 내어드리느라 얼마 모으지 못했어요.
하지만 부모님 떠나시고 동생도 자립해서 돈을 벌더니 어느덧 제 월급으로 종잣돈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었죠. 그 돈으로 본격적인 재테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펀드 등의 파생 상품 등을 통해 종잣돈이 1억이 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5억으로 만드는 시간은 그보다 적은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부동산 호황기를 맞아서 내가 갭 투자했던 빌라가 3배 넘게 뛰었거든요. 운이 좋았지만 10년간 재테크에 시간과 경험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내 소중한 5억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인생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남편에게만은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죠. 여보, 나 드디어 5억 모았어. 우리 전세금 빼고 대출 좀 받으면 내가 바라는 그 서초동 아파트 있지. 거기 살 수 있다고. 남편 역시 몹시 기뻐하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정말 장하다. 다현이 키우며 직장 다니는 것만도 벅찼을 텐데 언제 투자해서 이렇게나 모은 거야? 자기가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다. 그리고 다음날 서초동 그 아파트 앞에 가서 위용당당한 집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집으로 만들 수 있게 됐구나.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가까이 걸렸지만 말이야. 제가 그 아파트를 처음 보게 된 것은 대학교 다니던 어느 날 새로 맡은 과외 학생의 집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서울의 요지에 자리 잡은 좋은 교통, 또 우수한 학군과 거기에 신축 아파트의 편리한 구조까지 그 집을 드나들면서 점점 그 아파트는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나 진짜 성공했구나 싶은 벅찬 기분을 느끼며 전화로 미리 연락했던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지난번 연락드렸던 사람인데요. 그 매물 오늘 볼 수 있죠? 물론이죠. 거기 사는 집주인과 이미 시간 약속 잡았습니다. 자, 그럼 가실까요? 저는 그 아파트 중 좋은 가격이 나온 집 한 곳을 실제로 둘러본 뒤 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 명의자가 현재 해외에 있다는 사정상 계약서는 한 달 뒤에 쓸 테니 그 전에 가계약금을 걸라고 부동산에서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1,000만 원의 가계약금을 보내놓고 이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 그 집을 살 수 있다고? 얼마에? 내가 좀 많이 깎아달라고 요리조리 설득했더니 9억 8천에 팔기로 얘기됐어. 2천만 원이나 깎았다고. 근데 당신 지금 어디야? 오, 2천만 원이나 깎았다니 진짜 잘했다. 갑자기 가족회의랍시고 엄마가 우리 형제들 불러 모았거든. 잠깐만, 엄마 뭐라고요? 네? 여보, 일 끝났으면 엄마가 당신도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남편과 통화를 마치면서 왠지 몸에 난 털이 삐죽하게 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집 계약한 이 좋은 날 시어머니 얼굴 보기 싫은데 꼭 시댁으로 가야 하나. 하지만 이미 가겠다고 말한 마당에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죠. 시댁에 들어가니 현관에는 여러 구두와 신발이 뒤엉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식구들이 모여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죠. 또 뭐가 필요하시다거나 여행 보내달라고 부르신 건가? 평일 저녁에 부르실 게 뭐람. 혼자 궁시렁대고 들어가니 거실에 있던 시댁 가족 모두 일제히 나를 보고 있었어요. 마치 나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상기된 얼굴로 시모가 제일 먼저 절 불렀습니다. 어서 오너라, 내 장한 며느리. 평소답지 않게 나를 환대하니까 좋다기보다는 무척 의아했거든요. 얼떨떨해하며 들어가려는데 먼저 와 있던 동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마중하러 오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팔에 팔짱을 끼며 거실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든 말든 평소 인사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대. 이상하지만 그래도 대접받으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동서의 손길에 이끌려 거실 소파에 앉게 되었죠.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요? 갑자기 모든 가족들이 소집되셨네요. 우리 집안에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거 얘기하던 중이었는데 뜻밖의 네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알고 나서 얼마나 다행이던지.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친정에서 내 병원 차리는 일을 결국 못 도와주겠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당장 어찌 돈을 해결해야 하나 모든 가족이 모여서 고민하던 차에 아까 형님이 전화하시는 걸 듣게 되었죠. 우리 멋진 형님, 언제 그렇게 몰래 거액을 만드신 거예요? 그 영수돈 같은 월급으로 그게 가능한가? 남편과의 통화를 듣고서 내게 큰돈이 있다는 것을 시댁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뜻밖의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난 남편부터 찾았어요. 우리 다현 아빠는 어디 갔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초지종을 좀 들어봐야겠어요. 그럴 필요까지야 있겠니? 우리가 아까 다 들었단다. 앙큼한 거. 너 5억이나 모았다면서? 지금 딱 네 동서가 필요한 돈이 그건데 네가 해주면 되겠다. 금뱅이도 그러는 재주가 있다더니. 아니 식구끼리 좋은 투자처 있으면 공유도 하고 그럴 것이지 혼자서만 돈 버셨다니 참 너무해요. 제가 병원 개원하고 나면 꼬박꼬박 갚을 테니까 그 돈 저 빌려주세요. 내 청춘 다 바쳐 모은 돈을 대놓고 달라는 두 여자 말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뻔뻔함에 화가 치밀어 오를 지경에 이르렀죠. 안 될 말씀이네요. 그 돈은 우리 식구의 보금자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제가 어려서부터 모은 거라고요. 미안하지만 동서, 나 그 돈 내줄 수 없어. 가식적으로 웃고 있던 동서와 시모의 얼굴 표정이 내 거절 한마디에 차갑게 싹 변해버렸습니다. 왜? 그냥 달란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니 나중에 잘 갚겠다고 했잖아. 형님은 내가 그렇게 미워요? 아니, 내가 잘 되는 건 다 배 아프신 건가? 동서, 오해가 심하다. 동서가 밉다고 이유 없이 못 빌려주겠다는 게 아니야. 이유가 있다고. 그래? 그 이유나 들어보자. 형제가 내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 뭔데 그러냐? 방금 저 아파트 계약하고 온 길이에요. 서초동 우리 아파트 구입하겠다는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치르고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뭐? 서초 우리 아파트? 거기 우리 엄마 친정집인데 형님이 거기 들어간다고? 형님, 뱁스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 찢어지는 법이에요. 우리 친정집이 부러웠던 모양인데 형님이 갈 만한 그런 동네인 줄 알아요? 집 사는데 사람 정해놓는 법 있나? 그 돈 낼 능력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 내가 살 아파트 내 돈 주고 산다는데 동서가 뭐라는 거야? 동서네 친정집이 그 아파트인지도 몰랐어 나. 됐다. 긴 말 필요 없고 아파트는 나중에 사고 일단 작은 애한테 그 돈 줘라. 이제 저는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내 돈 가지고 빌려줘라 마라 간섭인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동서는 그 아파트가 내가 살만한 곳이 아니라며 대놓고 무시하고 말이죠. 내 돈입니다. 왜 내 돈에 왈가왈부하는지 몰라도 이미 아파트는 계약했고 돈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절대 안 돼. 이 돈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데 죽어도 내 돈은 못 내놔. 저는 울면서 시댁을 뛰쳐나오다시피 도망쳤습니다. 내가 이만큼 강경하게 거절했으니 다신 돈 얘기 꺼내지 않을 거라던 내 생각은 짧았어요. 이미 손에 닿을 수 있는 돈 5억이 내게 있다는 걸 아는 이상 동서는 내 돈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던 것입니다. 호랑이 입에 담겨있는 금괴는 포기할지언정 집에서 키우는 개 입속의 금괴는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어떻게든 빼내려 들겠죠. 시모나 동서에게 저는 그런 개처럼 하찮은 존재였으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매일매일 시모는 내게 전화해댔습니다. 서방님도 나한테 도와달라고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내가 듣는 척도 안 하니까 이젠 남편까지 그렇게 쫓아다니다 봐요. 와, 내가 업무 준비하느라 연락을 못 받으니까 오늘 아예 회사까지 찾아오더라. 돈이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도 싶네. 우리가 당장 살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 그냥 재수씨 빌려줄까? 모든 사람들이 한패여도 당신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지 알면서 그런 소리래요? 동서야말로 나중에 천천히 개원하면 되지 왜 꼭 지금 못해서 난리야? 내가 동서한테 더 얄미운 부분이 뭔지 알아? 정작 내 돈 필요한 당사자는 자기면서 어머님이나 서방님같이 주변 사람들 움직여서 내 돈을 노린다는 점이야. 그런 비열한 속내가 보여서 동서한테만은 절대 내 돈 못 줘. 아, 그래 알겠어. 당신도 좀 너무 예민하다. 어차피 안 빌려주겠다면 내 입장에선 당연히 당신 말 따라야지. 그런데 엄마 말 맞다나 재수씨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유독 재수씨 병원 차리는 일 막으려는 그런 일도는 아니지 당신? 어머님이 그런 말까지 하셨단 말이야? 날 어떻게 봤으면 시어머니란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게다가 남편까지 그런 말 못하게 막아야지 등신처럼 듣고만 있다가 나한테 전하다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등지고 오로지 동서 편만 드는 기분이었어요. 이쯤 되자 무슨 상황이 되더라도 내 돈 지키고 동서 좋은 짓은 해주고 싶지 않다는 오기마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재택근무로 집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사회 각층의 직업에 대한 인터뷰를 실는 칼럼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국선 변호사와 전화로 대화하던 와중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집에 방문객이 왔는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5분만 있다가 인터뷰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그 변호사는 흔쾌히 수락했고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찾아온 두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바로 시어머니와 동서는 현관까지 절 밀고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돈을 내놓으라는 얘기로 현관에 서서 한동안 옥신각신했어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돼요. 이미 계약까지 했으니 난 돈 없어요. 못 빌려준다고요. 그리고 저 지금 재택근무 중이거든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형님은 집에 찾아온 손님한테 차 한 잔 안 주고 문장복대부터 하시네요. 이거 보세요, 어머님. 돈도 안 빌려준다고 버텨. 연락도 피해. 이게 우리 무시하는 게 아니면 뭐겠어요? 동서 지금 나보고 이게라고 했어? 열낼 것 없다. 순한 둘째 며느리니까 이 정도 말로 끝났지. 너는 연소리 들어도 어디 뭐라 못해. 그깟 돈 좀 생겼다고 하늘같은 서방네 가족 무시해도 된다 생각한 모양이지? 착각하지 마라. 없는 집에서 자라서 그 돈이 뭐 어마어마한 줄 아나 본데. 너희 동서는 개원하고 지금만 딱 필요하고 그깟 돈 1년 만에 갚을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도 지금처럼 우리 개무시하면서 피할 테냐? 그래요. 그렇게 대단하신 동서니까 나 같은 거지한테서 돈 뺏어갈 생각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겠네. 왜야? 시모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내 머리를 잡아채려고 손을 뻗었는데 저는 반사적으로 그 손아귀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동서가 내 머리통을 후려치고는 양손으로 딱 잡고 있더군요.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사이 시모는 잔인하게 내 머리끄댕이를 잡아채 올렸습니다. 이년이 너는 가족도 아니야. 돈 귀신 붙은 년? 돈이면 가족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는 년? 살면서 그런 쌍욕의 쌍욕은 처음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지금 저한테 무슨 짓이세요? 이거 노릇이란 말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들은 자고로 먼지나게 패는 게 약이라고 했어. 너 이래도 고집 피울 테냐? 이래도? 아파 죽겠어요. 동서, 보고만 있을 거야? 정신없이 시모의 손에 맞아대는 와중에도 동서가 배를 잡고 웃고 있는 것만은 똑똑히 보였습니다. 아유, 속이 다 시원하다. 어머님, 이번에는 잡은 머리 앞뒤로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요. 도리어 시모의 폭행을 거들고 부추길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잠깐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 상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젠 아예 그 사람들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기까지 하는 건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나 진짜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살떨리는 순간이었어요. 아주머니, 손 놓고 거기 떨어지세요. 나이 잡술 만큼 잡수신 분들이 지금 무슨 폭행을 하십니까? 그 순간 하늘이 날 도왔는지 경찰관 2명이 찾아와서 시모의 손을 내게서 떼어놨습니다. 경찰? 언제 경찰까지 불렀대? 참 독하다 독해. 이보셔. 얘는 내 며느리고 못돼 먹은 자식 교육하는 중이요. 폭행이라니. 우리 가족끼리 긴히 할 말이 있으니까 다들 그만 가요. 저는 경찰관들을 붙잡고 늘어지며 사정했어요. 아니에요. 여긴 제 집인데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내 머리 때리고 휘두르고 있어요. 제발 저들 끌고 가주세요. 처음엔 가족끼리 벌인 일이라고 하니 경찰관 둘은 어정쩡하게 있으면서 잠시 몇 마디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근엄한 어조로 시모와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주거침입죄와 폭행죄는 성립되는 거 아시죠? 대화로 좋게 풀어가시지 참. 일단 두 분은 저희랑 같이 여기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의 강압을 못 이긴 시모와 동서는 우리 집을 억지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걸어가던 동서가 뒤를 돌아서 날 향해 말했어요. 형님, 오늘은 이렇게 가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해줄 때까지 계속 반복할 거랍니다. 그 말에 온몸에 진이 빠져서 그만 쓰러지듯 앉아버렸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것처럼 내 마음과 몸은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부르르 떨면서도 핸드폰을 찾았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핸드폰 화면에는 아직 통화 중으로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다급히 외치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디터님, 거기 계세요? 방금 어떤 자들이 와서 피해를 입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변호사님, 아까 하던 통화가 이어져 있었군요. 안심하세요. 제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그 사람들 갔어요. 얘기하던 소리가 들려서 대충 저도 상황은 이해합니다. 갑자기 일이 커질까 봐서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회사 측에 물어서 에디터님 댁 주소를 알아냈고요. 실례드렸다면... 실례라니요. 변호사님께서 절 구해주신 거예요. 저 진짜 잘못되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덕에 살았다고 생각하니 안도와 억울함이 몰려와 울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일단 진정하고 이 일을 공론화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법적 대응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힘이 되어주겠다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의 전화번호를 누르며 나는 그 사람들에게 배 이상의 아픔을 돌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 전화를 받은 남편은 만사 제쳐두고 당장 집으로 와서 내 몸부터 살폈습니다. 난 괜찮아. 머리털 뜯긴 거랑 밀쳐진 정도니까 몸은 걱정할 필요 없어. 다만 내 마음은 엄청난 중상을 입었지. 우리 엄마가 다정한 사람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당신에게 숨겼지만 일순놀이로 엄마가 동네 사람들한테 욕하고 물건 깨지는 모습 나 어릴 때 몇 번 보긴 했거든. 그렇다고 해도 가족에게 그런 짓 하는 분은 절대 아니었는데 믿을 수가 없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남편에게 하나하나 얘기하자 그는 정말이지 믿지 못했습니다. 당한 나조차도 현실감이 안 되는데 그러니 당신은 오죽하겠어. 전부터 느꼈는데 아마 어머님 그리고 동서는 날 가족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돈도 있어야 하고 자기들에게 이혼 가치도 있어야 가족이라 여기나 보지 뭐. 여보, 난 이대로는 못 살아. 차라리 나랑 이혼해줘. 이혼이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하지 마. 날 낳아준 엄마라지만 이번 일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까지 나도 가만히 못 있어. 특히 그 모든 일을 주도한 재수씨, 그 여자는 더욱. 남편도 다행히 나와 같은 마음으로 동서와 시모에게 칼을 갈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부터 맥주처럼 뻥 뚫리는 내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튿날 일찍부터 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내가 생각 많이 해봤는데 그동안 형님으로서 속 좁게 굴었던 것 같아.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창청동 상가에 병원 낼 거라며 거기 임대 계약하라고. 진짜 그럴 것이죠, 형님. 혹시나 어제의 일에 대한 사과를 할 줄 기대했지만 그 일말의 기대를 소용없게 만드는 동서였습니다. 동서와 통화를 끝내고 나서 날 도와주었던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어제 위급한 상황에 있던 절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뵙고 하고 싶어서요. 물론 어제 하던 인터뷰도 마무리 지을 겸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다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충격이 크셨을 텐데 괜찮아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네, 사람이 복수를 품으니 없던 힘이 생기더군요. 저희 시댁에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변호사를 찾아간 김에 어떤 좋은 비책이 있을까 해서 내가 당한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상담했어요. 그에게서 들은 몇 가지 조언을 듣고 나서 또 그에 대한 상담료를 지불하고 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폭풍 직전이 가장 조용하다고들 하죠. 내가 돈을 해주겠다 한 날 이후로 시댁 식구는 더 이상 나를 찾거나 협박하지 않는 평온한 날이 흘렀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들로 말미암아 내 태도가 바뀌었다며 흡족해하더군요. 아둔한 자들 같으니 곧이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에서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남편은 동서가 기뻐할 만한 소식을 전했어요. 제수씨처럼 능력 있는 의사가 우리 방송에 한 번쯤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 정말이에요? 진작에 좀 그러시지. 방송 타서 나에 대해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내 이름 건 병원 열면 아주 환자가 들끓겠네. 하하, 그러게요. 내가 좀 고지식해서 가족을 방송 일에 끌어들이라는 것이 직업 윤리상 좀 걸렸거든요. 그런데 뭐 주변에 선후배 프로듀서들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 이제야 현실 감각을 좀 찾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전부터 고모부 하는 방송에 좀 출연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뭐 이제라도 정신 차리셨으니 됐어요. 근데 형님도 내 말 고분고분하지 고모부까지. 참 마음에 들어요. 에이, 기분이다. 오늘 모두 호텔 가서 식사하시죠? 있는 집 자식으로 경제적 불편함은 없던 동서는 또 남에게 돈 쓰는 일에는 인색하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온 식구들을 호텔 뷔페에 데려갈 정도였을까요? 나와 남편은 속으로 그런 동서를 비웃으며 그녀가 사주는 비싼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형님, 돈은 준비되셨겠죠? 이제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병원 임대 계약에 인테리어랑 의료 기기 장비까지 전부 계약했거든요. 다음 주부터 중도금과 잔금 내야 하니까요. 내가 문자 보내줄 테니까 그 계좌로 바로 입금하도록 하세요. 저는 그저 동서에게 웃어 보이며 먹고 있던 음식에 집중했습니다. 호텔 뷔페가 참 맛있긴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속 없는 거사. 결국 동서에게 피 같은 돈 주기로 한 거냐며 여러분 답답하셨나요? 천만입니다. 전 애초에 그 돈을 동서에게 해줄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돈을 주겠다고 하고 동서 말대로 굴었느냐 하면 말이죠. 동서가 병원을 열기 위해 여기저기에 계약하면서 쓰고 다닌 돈이 이미 1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 세상의 모든 계약에는 위약금이라는 것이 있다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돈을 빌려주는 척 굴고 동서가 여기저기서 일을 벌이도록 유도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면 단지 1억이 넘는 계약금만 되돌려받지 못하면 양반인데 경우에 따라서 잔금을 못 내면 벌금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법률 용어로 위약금이라는 건데 전 바로 그것을 동서에게 선물처럼 안겨줄 생각이었죠. 동서 말대로 며칠 뒤 나에게 계좌번호를 보냈지만 전 그대로 무시했습니다. 또한 돈을 보내줘야 하는 날이 되도록 나는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동서 입장에서 믿었던 돈줄이 연락 두절이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겠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동서는 급기야 우리 딸의 유치원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니 이제야 나타났네. 내가 전화도 수천 번 했어. 집에도 찾아가도 아무도 없던데. 도대체 잠수라도 탄 거예요? 나 돈 필요하다고 빨리 보내달라고요. 동서의 성화에 난 바로 울상을 지으며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동서,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무슨 일이에요? 차근차근 얘기 좀 해봐요. 내가 크나큰 일을 겪어서 경험이 없는데 동서 연락을 어떻게 받고 답하겠어. 나 있지. 사기당했어. 보이스피싱 말이야. 어떤 남자가 전화해서 자기가 검찰청 사람인데 내 돈 전부가 들어있는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하지 않아. 그대로 두면 이미 범인들이 내 돈 전부 빼간다는데 내 계좌를 범죄에 써서 나까지 연루될 수 있다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통장 비밀번호랑 알려주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설마 지금 그 보이스피싱 놈들에게 돈을 홀라당 넘겨주었단 말은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난 아무 말 못하고 땅을 치며 통곡했고 그런 날 보는 동서는 너무나 어이없어 했습니다. 사람이 모자라도 어떻게 그렇게 모자랄 수가 있어? 다 큰 어른이 그딴 사기에 넘어가다니. 그래서 날 빌려주기로 한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내 돈은? 돈을 해줄 방도가 없다는 내 말에 동서는 급기야 내 멱살까지 잡았습니다. 네 돈 홀라당 날려먹은 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인데 난 어쩔 거야. 네 돈만 믿고 계약금에 위약금까지 몇 억은 될 텐데. 게다가 이미 다니던 병원도 그만둔 지 오래라고. 미안하게 됐어 동서. 하지만 여기 우리 다현이 유치원 앞인데 여기서 이렇게 내 멱살까지 잡고 노르시면 어떡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여자가 나를 막 때려요. 이렇게 고함까지 치며 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내 요청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억지로 동서를 내게서 떼어놓고 경찰서로 인계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사건 경위를 진술할 때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번 내 집으로 침입해 날 폭행한 상습범이라고 동서에 대해 말했습니다. 듣고 있던 동서는 당연히 내 말을 극구 부인했죠. 아니에요. 그건 시어머니가 혼자서 한 짓이고 난 아니라고요. 내가 하물며 의사인데 지성인답게 대화로 했을 뿐이라고요. 지성인이라 지칭하시기엔 오늘 벌이신 일들은 도대체 뭡니까? 심지어 아기들 다니는 유치원 앞에서 이분을 폭행하고 있었다는데요. 경찰의 날카로운 대답에 동서는 말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저는 분명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이 일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변호사도 계십니다. 당시 벌어진 상황을 전화로 모두 들으셨고 녹음까지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변호사 신고로 경찰에서 우리 집에 출동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내 말을 들은 경찰은 컴퓨터를 조회하더니 드디어 내 증언에 확신을 가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서는 기가 죽어 고개를 푹 숙였죠.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 누구도 동서가 아닌 내 편을 들어주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경찰은 동서에 대한 2건의 폭행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고 향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수습해야 할 돈 사고까지 생각하면 그야말로 동서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한때 내 동서였던 그 아나무인인 여자는 금전적 손해를 입을 테고 거기에 폭행범까지 대고 말았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물론 벌금과 보석금으로 감옥에 살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신분으로는 치명상을 얻고 말았죠. 이렇듯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저는 나를 짓밟았던 인간에 대한 복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에 대한 복수는 왜 안 했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겠네요. 남편과 많은 논의를 했지만 사실 남편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인데 동서에게처럼 복수를 대놓고 한다는 것이 자식으로서 차마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 시모와 저의 관계가 지금처럼 파국을 맞이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가장 큰 불행은 바로 자식들의 불행 아닐까요? 더구나 자식의 불행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아마 더욱 괴로울 겁니다. 남은 그 두 아들끼리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형제관계를 끊어버리는 걸 직접 보는 그 어미의 심정은 또 어떻겠어요. 둘째가 찾아와서 아주 한탄하고 죽는 소리를 하더구나. 어떻게 형과 형수가 자기한테 그럴 수 있냐고. 천하의 원수도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말이야. 지 마누라랑 그렇게 싸우다가 둘이 이혼하겠단다. 며느리가 이런 집구석하고는 상정도 못하겠다고 해서. 너는 이 난리를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래서 없는 집에서 독하게 자란 년을 집에 들이면 안 되는 건데. 에휴. 정말 저만 없었으면 이 모든 분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머님? 떠올려보세요.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는 남편과 서방님의 사이는 돈독했죠. 어머님이 부르실 때마다 우린 모여서 늘 화목하고 좋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말다툼도 일고 서로 흉보고 뒤로 계략이나 짜는 그런 집이 되었을까요? 어머님은 원래부터 맏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그런 분이셨나요? 아니 그거야. 감정이 폭발해서 나도 모르게 실수한 거고. 전 그 모든 일이 동서 한 사람으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독종인진 모르죠. 동서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고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 아직 어머님한테는 아무런 안갚음도 안 했어요. 무서운냐? 그래서 이 시애미한테도 복수하겠다고 협박하는 거냐? 우리 착한 동준이가 네가 이렇게 무섭고 소름 끼치는 년인 걸 알면 아마 둘째보다 더 빨리 이혼하자고 할 거다. 너 같은 년을 내 아들이랑 같이 살게 할 성 싶으냐? 그런가요? 어머님, 최근에 우리 그이랑 통화한 적 있으세요? 당연히 집에도 온 지 한참일 거고요. 요새 들어 아들과 연락이 안 된다고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러고 보니 내가 둘째 일로 상의하려고 몇 번이고 연락해봤지만 안 닿더라. 설마 동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요. 그이는 멀쩡히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그 서초동 아파트로 이사한다는 날이 코앞이라 그 준비를 더 바쁘긴 하지만 그래서 어머님 연락을 안 받은 건 아닙니다. 동서에 대한 모든 일들은요. 사실 저 혼자 벌인 게 아니에요. 남편과 둘이 합심해서 벌인 거라고요. 대현 아빠는 어머님을 다시 볼 자신이 없다고 하네요. 이제 어머님은 자기 아들들 얼굴 보기 참 힘드시겠네요. 그럴 리가 없어. 내 큰아들이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데 내 말이라면 다 따랐던 착한 애란 말이다. 이 앙큼한 년, 너 내 아들한테 무슨 술수를 벌였기에? 어머님과 동서가 날 모지게 대했던 그날 모든 걸 알게 된 남편이 괴로워했어요. 자신이 믿어온 어머님의 모습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고. 동서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그런데요, 어머님. 아무리 동서가 부추기고 분란을 조장한다고 한들 어머님이 똑바른 분이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당신 때문에 두 아들들이 원수지간이 됐고 또 맏아들과 며느리의 손자까지 앞으로 볼 수는 없으실 겁니다. 늘 앞에서 당당하고 절대의 기에 눌리는 법이 없던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내 앞에서 고개를 수그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짜내셨죠. 가엾고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려는 찰나 그분의 마지막 외침이 내 심장에 꽂히며 우리는 돌이킬 수 없구나 체념했죠. 그렇게 시댁과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이 지금 너 때문에 뭐가 씌어서 그렇지. 결국엔 이 어미 믿고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해 하지 마라. 결국 이혼당하고 버려지는 건 바로 너야. 아까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여자애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고요. 그래도 열심히 극복하고 살아온 결과 내 가정 하나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꿈에 그리던 성공의 상징과 같은 그 집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내 아이만큼은 좋은 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어요. 물론 아직 빚이 꽤 많이 남아서 우리 부부 더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 하지만요. 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멍청하게 동서에게 돈을 빌려주었더라면 전 지금 이 집에 있을 수 없겠죠. 누군가의 압력과 협박에 못 이겨서 혹은 난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신길동 판잣집에서 밥도 잘 못 얻어먹고 생리세 살 돈도 없던 소녀는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있는 집에서 자란 사람에게 짓밟히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응징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절 보시고 우리 각자는 힘이 있는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힘도 약자도 없는 법이니까요.
제가 이 글을 쓰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모두 드린 것 같습니다. 명색이 글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 사연이 재미없게 들리시진 않을까 조바심이 나네요. 앞으로도 전 난관이 있을 때마다 여기 유튜브를 보며 용기를 얻고 있는 힘껏 살아갈 테니 여러분의 인생도 함께 찬란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전 작별의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여자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에는 밤에 산책하면 날씨가 선선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한동안 밖에 아예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산책을 자주 했는데 한여름에는 아무리 늦게 나가도 더워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일 더운 낮만 아니면 선선해서 걷기 좋습니다. 오늘은 바로 제가 매일 산책하게 된 그 사건에 대해 제보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며 겪었던 그리고 주변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 제일 놀라운 사연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듣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니 매우 놀라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제보할 사연은 바로 시댁에 관한 사연입니다. 대한민국 며느리라면 고부 갈등에서 완전히 관련이 있는 분은 아마 손에 꼽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며느리분들? 저 역시 시어머니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그 전에 제가 남편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설명할게요. 저는 어린 시절, 지금도 친정 부모님이 매우 여유롭고 부유한 편이에요.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싶은 것은 모두 가졌고 먹고 싶은 것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먹으면서 컸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 부유했냐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먼저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친구 부모님을 어쩌다 만나면 다들 저를 알아보셨고 친구들도 우리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봐도 평범한 제 친구들과는 달리 우리 집의 크기는 몇 배나 컸어요. 다른 친구들은 집에서 엄마가 집안일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집은 집에서 일하는 이모님만 3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크게 하셨고 어머니는 일을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여유로운 환경 덕분에 가족끼리 사이도 매우 좋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위로 언니와 오빠가 있는 막둥이였거든요. 그래서 언니와 오빠의 내리사랑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다정하고 우리 집은 큰 근심 걱정 없이 아주 행복했어요. 이런 제가 부모님과 태어나서 처음으로 갈등을 만든 계기는 바로 결혼이랍니다. 우리 집은 아빠가 사업을 하시니 엮인 집안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결혼으로 가족이 된다면 이득인 가문이 몇 있었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그렇게 어른들의 주선으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워낙 아빠가 우리 가족들에게는 자상했어도 깐깐하고 섬세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검증을 받은 사람들과 선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언니와 오빠도 아빠가 그렇게 데려온 결혼 상대가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아빠가 몇 차례에 걸쳐 데려온 사람들이라 집안은 당연히 좋았고 성격과 외모도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가족이 되고 형부랑 새언니를 보았는데 사람들이 참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아빠가 데리고 왔는지 잘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우가 달랐어요. 사실 저도 아빠가 데리고 온 사윗감이랑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아빠가 데려온 사윗감이랑 심지어 선도 보고 좋은 관계로 발전 중이었는데 저는 운명처럼 다른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었는데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라 손님이 별로 없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가 새로 사랑에 빠지게 된 남자였습니다. 저한테 친절하게 말을 걸고 또 쿠키도 서비스로 주고 무엇보다 제가 읽는 책에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취향이 통하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죠.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분은 집안도 좋고 직업도 좋았지만 저랑 취향이 정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확신이 생긴 후에 바로 부모님에게 알렸는데 알리자마자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며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놀랐던 기억이 나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이 장난이야? 결혼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집안과 집안이 엮이는 게 결혼이야. 그 집안과 결혼하면 당장 얻는 이익이 몇 개인 줄 알아? 아빠, 언니랑 오빠로 만족하면 안 돼? 그래도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이렇게 얼굴도 보지 않고 반대하면 어떡해?
아빠가 늘 그랬잖아. 사람 됨됨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사람 진짜 사람 하나는 진국이야. 아빠는 제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우리 아빠는 항상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리 장난을 치고 사고를 쳐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이때는 다른 사람처럼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절대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일단 데리고 오겠다고 했더니 아빠는 절대 우리 집에 한 발짝도 들일 수 없다고 난리가 나셨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우리 집보다 시댁에 먼저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댁에 간 날 아주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시누이가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누이는 저랑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습니다.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그냥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는데 그래도 얼굴은 아는 사이여서 반갑더라고요. 시누이도 저를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친한 친구는 아니라서 그 친구에게 오빠가 있는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래도 악연이 아니라서 그런가 시댁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훈훈했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라니까 진짜 다행이네. 이제 가족이 될 사이니까 친하게 지내도록 해라. 우리 성민이가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애는 진짜 착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착했던지 선생님들이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그랬어. 다른 건 몰라도 절대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지는 않을 거야. 시누이가 친구라서 덕분에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날 시부모님의 얼굴을 처음 보았는데 조금 놀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하나도 닮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시누이와 남편은 시아버지를 거푸집처럼 닮았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시어머니와는 닮은 점이 없어서 조금 놀랐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이렇게 시댁에서는 결혼 허락을 아주 손쉽게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친정이었어요. 친정부모님은 제가 시댁에 인사를 갔다 왔다는 것을 알자 우리 집에서 아예 저를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셨습니다. 대놓고 외출할 생각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미 결혼한 언니와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언니와 오빠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빠는 제가 철이 없다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언니는 제 마음을 이해하지만 어른들의 사정이 있으니 그냥 아빠의 말에 수긍하라고 했죠. 집에서 한 명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급기야 저는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단식투쟁으로 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단식투쟁을 하자 엄마는 저를 걱정하느라 제 방문 앞에서 계속 우는 소리를 하셨죠. 그런 엄마와 달리 아빠는 오히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고 머리를 잘라버린다고 가위를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말리고 저도 미친 듯이 거부해서 머리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그런 모습에 저는 아주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아빠가 저렇게 나오니까 저는 오히려 결혼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단식 투쟁도 통하지 않으니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가출이었어요. 새벽에 저는 다들 잠자리에 들어 고요한 집을 몰래 살금살금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2번은 실패하고 3번째에 성공했어요. 아빠가 거실에서 자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2번째에는 방문 앞에서 아빠가 저를 감시하고 있어서 실패했어요. 이렇게 된 이상 현관으로 나가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문을 통해 가출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제 방은 2층에 있었는데 다행히 마당이라 잔디가 많았습니다. 몰래 조심스럽게 이불과 수건을 엮어 창문에 걸고 내려갔어요. 제가 그렇게 탈출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지 현관 앞에는 쥐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이 난 저는 그대로 친구 집으로 갔고 다음날 남편을 만났죠. 당연히 제 가출 소식을 알고 가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아빠와 엄마는 저를 찾으러 시댁을 찾아가셨어요. 이런 근본도 없는 집안에 내 딸을 시집 보내라고? 아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놀라서 자빠지겠다. 당신들은 양심이 있는 거야? 부잣집 공주님을 데려가면 뭐라도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빠,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빠가 이렇게 반대할수록 나는 더 결혼하고 싶다고. 이러는 거 나한테 전혀 좋은 행동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나는 아무리 반대해도 성민 씨랑 결혼할 거야.
아빠가 아무리 말려도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때 엄마는 제가 단식 투쟁도 하고 가출까지 하니까 어느 정도 포기하셨어요. 오빠와 언니도 제 이런 모습을 처음 봤으니 놀라면서 심하게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지독하게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는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그 사건은 아직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손이 떨리는 사건이랍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일을 말할 거예요. 아주 극심하게 제 결혼을 반대하던 아빠가 마지못해 결혼 허락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어요. 제가 막둥이고 위로 언니와 오빠가 있다고 했잖아요. 언니와 오빠 부부가 4시 집안 행사 때문에 한 차에 타고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운전하던 우리 오빠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조수석에 있던 새언니와 뒤에 있던 언니 부부는 아주 크게 다쳤어요. 게다가 새언니는 임신한 상태였는데 사고로 아이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우리 가족에게 가져온 영향은 아주 컸어요. 새언니는 유산 후 정신이 나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잃고 남편도 잃었으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하던 상황이라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그리고 뒷좌석에 있던 언니 부부도 심각한 상태였어요. 우리 언니는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형부는 한동안 아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질 못했어요. 그리고 겨우 눈을 떴지만 역시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계속 입원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집안은 당연히 난리가 났어요. 엄마는 사고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아빠 역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겨우 사고 수습하고 뒤처리를 하니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어요. 오빠는 죽고 언니는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아야 했고 임신은 평생 무리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한동안 아빠는 침묵으로 아예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놈하고 결혼해라. 내가 내 욕심으로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다. 막내야, 대신 행복해야 한다. 알지? 아빠는 이제 바라는 것도 없어. 그저 네가 김서방하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거면 돼. 아빠, 너무 고맙고 또 고마워요. 내가 언니랑 오빠 목까지 열심히 살게.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난 항상 아빠한테 고마운 거 알지?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결혼 허락이 떨어졌는데 마냥 기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약간 씁쓸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꼭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어떤 사명감까지 생겼어요. 아빠는 그렇게 사랑하던 막내딸이 결혼한다고 하니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열어주었습니다. 신혼여행부터 웨딩드레스 선택까지 제가 원하는 환상 속의 결혼식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니 집안 분위기도 점점 풀리기 시작했어요. 사고가 워낙 커서 한동안 우리 집에서는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도 계속 기력이 없다가 제가 웃는 모습을 보고 겨우 미소를 지을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제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아주 순조로웠어요. 워낙 우리 집에서 반대가 심해서 시댁 눈치가 조금 보였는데 시아버지가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제 말이라면 무조건 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결혼하고 나니까 더 진국인 사람이었어요. 집안일도 잘하고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시누이도 원래 알던 사이라 나쁠 게 없었는데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조금 특이한 분이셨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마치 이방인 같다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표정이 늘 매사에 관심이 없다는 표정이었는데 유난히 저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뉴스에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이 들썩이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시댁 아파트에서 신혼 때 바로 윗집이 크게 강도가 들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서 시댁 가족이 다 불안에 떨고 잠도 못 자서 돌아가며 보초를 서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시댁에 가서 며칠 동안 일부러 자고 올 정도였어요. 저도 당연히 걱정되어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이 저한테는 하나부터 열까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입는 옷과 쓰는 용품들 그리고 가방 같은 사치품에 관심이 아주 지나치게 많았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건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유했기 때문에 늘 쇼핑은 백화점에 가서 했어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애초에 명품 옷을 입혀서 옷장에는 명품이 아닌 게 오히려 드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품이 익숙한 사람이라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제 주변 지인들도 집이 잘 사는 사람들이라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품이 이렇게 대단한 의미라는 것을 시어머니 입에서 듣고 알게 되었어요. 어머, 세아가, 그거 에르메스 가방 아니야? 나 그거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이 든 것만 봤는데 실물로는 처음 본다. 생각보다 훨씬 고급지고 예쁘네. 나 한번 들어봐도 되겠니? 어머, 마침 내가 입은 옷하고 색깔이 비슷해서 잘 어울리네.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쭉 훑어보셨어요. 그리고 유명한 명품이 있으면 꼭 착용해 보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가방이나 겉옷은 저도 아무렇지 않게 빌려주었는데 문제는 귀걸이나 원피스였어요. 하고 있던 귀걸이를 그냥 빼서 드리면 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빌려준 귀걸이를 끼고 어느 순간부터 빼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빌려드린 것을 까먹고 그대로 집에 온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집에 남아있는 귀걸이가 몇 개 없더라고요. 집에 와서 항상 저는 귀걸이를 빼는데 시댁에 다녀오면 뺄 귀걸이가 없었습니다. 원피스는 대놓고 눈에 보이니까 집에 갈 때 갈아입어 그럴 일이 없었는데 귀걸이는 저도 까먹기도 할 정도로 작았으니까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이라 시댁에 갔는데 그날 제가 엄마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비싼 진주 귀걸이를 시댁에 하고 갔어요. 그냥 보통 진주 귀걸이와 달리 무려 두바이에서 엄마가 직접 가서 사오신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저를 생각해서 거기까지 사오신 귀걸이라 저도 많이 아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역시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단번에 귀걸이를 알아보셨어요. 그러면서 평소처럼 한 번만 껴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너무 빌려주기 싫었지만 저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은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빌려주고 대신 집에 갈 때 반드시 돌려받자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그렇듯이 제 귀걸이를 끼더니 예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매번 저렇게 좋아하니 제가 제 돈으로 선물도 몇 번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늘 저를 보며 귀걸이를 탐내셨습니다. 귀걸이뿐만 아니고 가방과 목걸이도 얼마나 만지던지 몰라요. 그날도 역시 제가 가져간 명품 가방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셨거든요. 추석이라 요리할 게 되게 많았는데 사실 저는 결혼해서 요리를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그전까지는 집에서 요리할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또 우리 친정엄마도 요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집에서 이모님들이 요리해주기 때문에 엄마가 굳이 요리할 필요가 없으시죠. 그래서 결혼하고 남편과 살던 집으로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서 요리해주는 이모님이 우리 신혼집으로 오셨어요. 워낙 솜씨가 좋으신 분이라 제 입맛을 누구보다 잘하는 분이라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음에 들어했고요. 하지만 그 이모님을 시댁까지 데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은 좁기도 했고 또 그들 집안 전통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모님이 조금 꺼리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댁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어머니가 음식을 하면서 자꾸 귀걸이에 손을 가져가셨어요. 참기름이나 다른 고춧가루가 진주엔 묻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전용 클리너로 닦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요리를 끝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역시 귀걸이를 빼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집에 가려고요. 아까 빌려드린 귀걸이 어디 있어요? 그거 우리 엄마가 제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예쁘죠? 엄마가 두바이까지 가서 사오셨어요. 그래, 이거? 알겠다. 두바이에서 온 귀걸이였어? 어쩐지 너무 예쁘더라. 착용감도 좋아서 계속 내가 만졌어. 깜빡하고 앉을 뻔했네.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너도 알지? 다행히 시어머니는 제가 귀걸이를 달라고 요구하자 바로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괜히 제가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건지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 귀걸이를 돌려주지 않았던 것은 다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최대한 좋게 생각했는데 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 귀걸이 사건 이후에 시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평소에 저한테 딱히 먼저 연락하는 편은 아닌데 조금 놀란 채로 연락을 받았더니 시어머니가 며칠 후에 중요한 동창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당신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참석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들고 갈 가방과 입고 갈 옷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가방과 옷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걸이를 달라고 했을 때 만약 시어머니가 귀걸이를 돌려주지 않았으면 제 가방과 옷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수라는 것을 알았으니 아주 좋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머, 진짜 세아가 너는 부럽다. 이렇게 가방도 명품 브랜드별로 가지고 있네. 나는 이렇게 가방 장식장은 연예인들이나 있는 줄 알았어. 어머, 이 밍크 코트는 뭐야? 세상에 너무 예쁘다. 이거 어디서 났니? 어머니, 그거 어제 친정엄마가 집에 오셨다가 깜빡하고 놓고 가셨어요. 안 그래도 내일 가져다 드리려고 했어요. 그거 우리 엄마가 아끼는 옷인데 되게 예쁘죠? 어머니, 가방은 어떤 거 들고 가실 거예요? 이게 차분하고 예쁘지 않으세요? 가방은 그걸로 할게. 저기 세아가, 나 저 밍크 코트 빌려주면 안 되겠니? 저게 딱 보자마자 지금 눈에 들어왔거든. 저거 입고 가면 동창회에서 나 완전히 빛날 것 같아. 내가 조심히 새 것처럼 입고 갔다 올게. 응? 사실 저게 친정엄마가 진짜 아끼는 옷이어서요. 제 옷이면 당연히 빌려드릴 텐데 엄마 옷이라 조금 곤란해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 대신 제 옷이랑 가방은 얼마든지 골라서 가져가셔도 좋아요. 에이, 아가, 한 번만 입는다고 뭐 달아? 조심히 입을게. 나 절대 저거 빌려가서 안 돌려주고 그런 사람 아니야. 너도 알잖아. 어차피 동창회도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네가 그냥 다음 주에 가져다 준다고 하면 안 되겠니? 응? 우리 친정엄마가 아주 아끼는 예쁜 밍크 코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엄마가 실수로 놓고 가셨는데 마침 시어머니의 눈에 띄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봐도 예쁜 옷이라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옷도 아니고 친정엄마의 옷이라 선뜻 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옷이면 몰라도 엄마가 매우 아끼는 밍크 코트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아주 단호하게 그 옷을 원하셨어요. 어떻게든 동창회에 입고 가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곤란한 표정으로 몇 번이나 말했는데 시어머니도 강경한 태도였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밍크 코트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제 실수였어요. 친정엄마는 그날 저녁에 전화로 밍크 코트의 행방을 물을 정도로 빨리 돌려받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차마 그걸 시어머니에게 빌려줬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로 제가 입고 중요한 약속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입겠다고 하니 선뜻 그러라고 하셨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동창회 날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에 전화로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음이 복잡했어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시어머니의 동창회가 분명히 9시까지라고 들었는데 10시가 되도록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집에서 기다리다 제가 운전해서 동창회까지 데리러 가려고 했어요. 남편은 굳이 그렇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빨리 밍크 코트를 가져오고 싶었어요. 운전해서 가려고 차키를 챙겼는데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동창회 다 끝나셨어요? 제가 데리러 갈까요? 예상보다 늦게 끝났네요. 어차피 우리 집에서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지금 거기 식당에 계신 거 맞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 금방 갈게요. 아유, 세아가 일을 어쩌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절대 아닌데 코트에 살짝 음식이 묻었어. 화장실에서 급하게 물로 닦았는데 안 지워진다. 이거 세탁소에 맡기면 되겠지? 네? 뭐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일단 제가 거기로 갈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알겠죠?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불길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속도 위반까지 하면서 시어머니의 동창회 장소에 도착했더니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문제는 우리 엄마인 밍크 코트가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도 살짝 목소리가 술에 취한 것 같았는데 실제로 제가 도착할 때는 너무 많이 드셔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데리러 왔다고 본인들이 더 신이 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술에 취한 시어머니도 걱정되었지만 문제는 바로 우리 친정엄마의 밍크 코트였습니다. 이미 발에 많이 밟힌 상태라 딱 봐도 세탁한다고 해결되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털이 누가 봐도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 밍크 코트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왔어도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본인 친구들과 술을 마시느라 바빴어요. 누더기가 된 밍크 코트를 붙들고 울고 있으니 시어머니의 친구가 그런 저를 알아챘습니다.
어머, 야, 네 며느리 지금 울고 있어. 아니, 저 민크코트 네 것 아니었어? 왜 코트를 붙잡고 우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저기요, 괜찮아요? 너무 서럽게 울어서 모른 척 하기도 그렇네. 저거? 저거 내 거라니까. 며느리가 날 생일이라고 사준 거라고 했잖아. 세아가. 내가 미안하다. 아마 자기가 사줬는데 내가 술 마시느라 신경 못 써서 속상해서 그런가. 아가, 미안해. 술에 취해 미안하다고 하는 시어머니를 억지로 데리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차에 타서 일단 우리 집으로 데려가는데 시어머니는 집에 가는 내내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우는 제가 보이지도 않는지 혼자 동창회에 나온 본인 친구들을 시원하게 욕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화로 내려오라고 하고 밍크코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가까이서 자세하게 보니까 더욱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세탁해도 절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오니까 남편은 중간에서 난감해 보였어요. 일단 시어머니는 술에 너무 취한 상태라 그대로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엄마에게 전화해서 그냥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너무 아끼던 코트고 그게 세상에서 딱 3벌밖에 없는 거라고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다시 살 수도 없는 거라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였는데 너무 서운해 하셨어요. 엄마를 달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화가 난 엄마를 달래느라 고생할 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이 아예 없었습니다. 예의상 코트가 어떻게 되었냐고 묻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사실 그때 시어머니가 빌려간 제 가방도 엉망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코트 때문에 가방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결국 제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연락했는데 반응이 너무 놀라웠어요. 어머니, 밍크코트 분명히 조심히 입겠다고 하셨잖아요. 코트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이거 절대 다시 사용 못해요. 세상에 몇 벌 없는 거라 친정엄마가 많이 속상해하세요. 제가 일단 급하게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했는데 저도 속상하네요. 내가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아서 실수한 거를 이렇게 쥐잡듯이 잡니? 아무리 그래도 난 네 시어머니야.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경우 없이 대하니? 네가 돈 많으면 다야? 그래, 나 가난해. 가난하다고.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냥 저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무시할 생각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 것이면 저도 이런 말 안 하는데 저거 친정엄마 거라 제가 처음부터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괜찮다고 하신 건 어머니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나야말로 너한테 서운하다. 내가 너 결혼하고 시집살이 한번 시킨 적 있니? 어디 내가 다른 시어머니처럼 시집살이 제대로 보여줄까? 밍크코트가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민망하게 하니? 시어머니는 제가 코트 얘기를 꺼내자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아주 잔뜩 화가 나셨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본인 엄마지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으면 저는 실망했을 거예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본인 말대로 그 다음부터 굉장히 유치하게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사람이 제일 유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먹는 것으로 차별할 때랍니다. 제가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해산물은 못 먹어요. 특히 해산물 날 것은 알레르기가 있어 아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걸 시어머니도 제가 시댁에 가서 해산물에 손을 대지 않으니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댁에 가는 날은 시부모님이 일부러 해산물을 배제해서 준비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시부모님이 너무 감사해서 꼭 시댁을 방문할 때는 와인이나 한우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밍크코트 사건 뒤로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코트 사건 다음 주가 아버지가 생신이었거든요. 평소에 시아버지는 외식보다 집에서 드시는 것을 훨씬 선호하세요. 그래서 시아버지 생신 때는 늘 집에서 거하게 차려 먹고는 했습니다. 원래 시댁 행사가 있으면 저도 가서 많이 도와드리곤 했는데 그날은 저도 기분이 상해서 일부러 도착 시간에 맞춰서 가게 되었어요. 시누이와 몰래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뒤에서 말을 맞춰놓긴 했습니다. 시누이는 다행히 자기 엄마보다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시누이도 남편도 본인 엄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 마음도 조금 풀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왕 가서 일단 그래도 어른이니까 제가 먼저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저는 너무 유치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죄다 해산물이었어요. 생선구이부터 시작해서 메인 요리도 해산물찜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날 것을 전혀 먹지 못하는데 회, 초밥, 굴까지 아주 다양한 날 것 요리가 많았어요. 새우랑 가리비까지 해산물이 아닌 요리는 오로지 맨밥이었습니다. 그 식탁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물론 그날도 백화점에서 가장 등급이 좋은 한우를 챙겨갔었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을 보고 시누이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도 머쓱한 표정이었어요. 본인들도 제가 해산물을 못 먹는 것을 아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오로지 시어머니만 신이 나서 먹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시누이가 먼저 나서서 그럼 새언니는 어떤 음식을 먹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아예 못 들은 척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계란말이라도 해준다고 일어나는데 제가 안 먹겠다고 했어요. 숟가락을 들고 있지 않으니 남편도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시아버지도 괜히 머쓱했는지 치킨을 배달하라 하고 분위기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거기다 대고 시어머니가 뭐라 말씀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휴, 유난이야. 그냥 내가 오늘은 해산물을 준비하고 싶었어. 이렇게 해산물이 싫으면 본인이 와서 요리하는 것을 돕고 그래야지. 저렇게 무슨 백화점에 가서 한우만 사오면 다야? 준비한 사람 무한한 건 생각 안 해? 아, 그래도 이 사람아. 며느리가 아예 해산물을 못 먹는데 이건 너무 유치하잖아. 세아가 너무 미안하다. 지금 우리 아들이 치킨 시켰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먹어, 응? 급기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더 있기가 싫어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잘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생신기념으로 온 자리였는데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계속 있으면 분위기가 더 엉망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방을 챙겨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자리는 지켜야 그게 사람의 도리지. 어디 가는 거니? 그렇게 네 기분대로 행동하면 되겠어? 아휴, 저러니까 아이가 안 생기지. 이게 다 사람이 마음을 곱게 먹어야 아이가 생기는 거야. 아우, 아니 엄마 진짜 왜 그래? 세훈이한테 그러지 마. 왜 갑자기 문제가 아이로 튀어? 안 그래도 세훈이랑 오빠가 아이 못 가져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잖아.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어요. 시누이가 본인 엄마는 말리는 소리가 귀로 들렸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신혼 때부터 빨리 가지고 싶어 했어요. 워낙 저는 아이에 대한 갈망이 컸고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도 큰일이 생기고 제가 결혼해서 손주를 워낙 많이 바라던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새언니가 사고로 아이를 잃었고 친언니는 휠체어에 의존해서 사느라 아이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안타깝지만 그 사고 이후에 친언니는 형부와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유일한 손주 희망은 오로지 저 하나였습니다. 원래 너무 바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 아세요? 제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는데 도저히 생기지 않더라고요. 아이를 원해서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한의원만 3곳을 직접 갔습니다. 아이 생기는 한약을 몇 번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당연히 불임병원도 주기적으로 다녔고 미신이란 미신은 다 했습니다. 차라리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되는데 병원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없다고 해서 더 고통이었어요. 그렇게 전혀 오지 않는 아이를 기다리는 것도 상당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밤마다 하늘에 대고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우리 친정아빠는 유명한 무당한테 국까지 받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아이를 원하던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제게 한 거였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밍크코트 사건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과 시누이 태도였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저를 옆에서 위로했어요. 만약에 본인 엄마 편을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저는 당장 친정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본인 엄마가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저 대신 욕하더라고요. 시누이도 그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했어요.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고 얼마나 난리였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저에게 사과하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심지어 시아버지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을 선물로 사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임신에 관해 부담감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당신께서 대신 죄송하다고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시누이도 아침 저녁으로 제 안부를 물었어요. 카페에 가서 기분 전환이라도 하라고 기프티콘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한테 연락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게 잘못한 당사자의 사과를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니 조금의 앙금은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네 집 수도가 완전히 망가졌대. 그거 공사하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린다고 하더라. 너무 미안한데 우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당신 절대 안 거슬리게 할게. 만약 2주 정도면 호텔에 보내드릴 텐데 한 달이라 애매하네. 그래? 어차피 남는 방이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그럼 어머니도 오시는 거지? 나 그때 이후로 어머니랑 아예 연락 안 했잖아. 괜히 우리 집에 와서 갈등 생기면 나 그때는 못 참아. 우리 집이니까 내가 그건 어떻게든 막을게. 너무 걱정하지 마. 만약 엄마랑 당신이랑 부딪히면 나는 완전히 당신 편이야. 알지? 시댁 부엌 싱크대 쪽에 문제가 생겨서 시댁 식구들이 다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 아빠가 큰 집에서 살라고 좋은 집을 얻어주었거든요. 그래서 남는 방이 2개나 있어서 같이 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제외한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저에게 잘해주었으니 더욱 괜찮았어요.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는 한 번도 마주치질 않았거든요. 제가 시댁에 가는 것을 불편해해서 남편이 혼자 가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을 믿으라고 저에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이 다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행히 조금씩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시누이와 시아버지가 중간에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에는 일하는 이모님이 2분이나 계셔서 집안일이 딱히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눈치가 보이는지 중간에서 집안일도 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다행히 제 앞에서 거슬리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전혀 몰라요. 이미 잠들면 아무리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에 너무 급해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남편이 침대에 없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갔다 왔으니 거기에 없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상했어요. 부엌에 간 건지 거실로 나간 건지 궁금했지만 일단 졸려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눈을 떴더니 남편이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로 제가 한 번 더 새벽에 눈을 뜨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날도 이상하게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남편이 옆에 없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새벽에 일어났을 때 남편이 없으면 누구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방 밖으로 남편을 찾으러 갔는데 남편이 집에 아예 없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점은 집이 지나치게 고요했어요. 그냥 초기에 살짝 이상해서 다른 가족들이 자는 방의 문을 열었는데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부모님과 시누이도 집에 아예 없었어요. 너무 놀랐지만 최대한 진정하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려고 안방으로 갔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재빨리 자는 척을 하고 침대에 누웠더니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식구들은 다 같이 들어왔는데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제 옆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새벽에 일을 그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말을 꺼낼까 하다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어요.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더니 또 새벽 2시가 되자 식구들이 저만 빼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결국 저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새벽에 다 같이 나가는 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 너무 궁금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어? 원래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잖아. 별거 아니야.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는 당신이 안 게 더 신기하네. 남편은 심하게 당황하더니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수상하게 숨겼어요. 아무리 물어봐도 절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기 급급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궁금한 것을 절대 못 참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날 밤 또 새벽에 나가게 된다면 미행하려고 했어요. 역시 새벽 2시가 되자 식구들은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자는 척 눈을 꾹 감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 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하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몰래 택시를 불러 뒤따라갔어요. 들킬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바로 병원이었어요. 저는 사실 속으로 혹시 위험한 곳을 가면 어떡하나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병원에 가길래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이라 사람들이 많아 미행에도 들키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을 뒤따라갔더니 택실로 가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들리는 대화 내용을 듣고 저는 더 놀라게 되었어요. 문을 열고 대화하에서 대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는데 내용이 어땠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갑자기 아침에 우리 보고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 이제 오늘이 이것도 마지막이야. 나는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엄마 괜찮아? 올해 엄마 얼굴이 많이 상했어. 오빠, 조심해서 행동해. 기분 거슬리지 않게 노력하라고. 알지? 그리고 아줌마도 더는 신경 거슬리게 하면 안 돼요. 저번에 밍크코트랑 아이 문제로 아빠랑 나랑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주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시누이와 남편이 아줌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한테 엄마라고 해서 저는 사시나무처럼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잘 구슬려서 괜찮아. 우리가 몰래 며느리 물건 뒤로 팔면서 이렇게 병원비를 내고 있잖니. 이런 관계가 쭉 지속되어야 해. 그래야 나중에 아기 낳고 더 돈을 받지. 병원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다들 행동 잘해. 사기 결혼이라는 것을 알면 분명 그 집안에서 난리가 날 거야. 나도 연기하는 거 한계가 있다고요. 그럼 돈을 더 주든가. 나는 걔가 너무 얄미워. 몰래 귀걸이랑 옷 몇 개씩 훔쳐서 용돈벌이 하는 재미로 살긴 하지만 더 받아낼 거야. 믿기 힘든 소리에 저는 핸드폰을 켜서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저를 속여야 한다며 열심히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남편의 얼굴을 닮지 않았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시어머니였던 거였어요. 진짜 친엄마는 아파서 병원에 있었고 그 병원비를 위해 일부러 저한테 접근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거였고요. 식구들이 다시 오겠다고 밖으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저도 서둘러 녹음을 껐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 집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놀란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엉엉 울며 녹음본을 그대로 틀어주었습니다. 부모님도 경악하셨죠. 충격적인 소식에 저는 그대로 잠들어서 하루를 꼬박 자게 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집에는 시어머니가 와 있었어요. 엄마가 몰래 저에게 말하길 아빠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빼주시는 거 맞죠? 저 사람들이 시어머니 역할을 해달라며 본격적으로 사기친 거라고요. 이미 애초에 며느리한테 접근한 것도 다 계획에 있던 거였어요. 그냥 저 사람들 가족 전체가 사기꾼이라고요. 아픈 친엄마 병원비가 감당 안 되니까 일부러 다가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돈 맛을 보니까 이렇게 일이 커진 거죠. 친정아빠는 시어머니를 돈으로 구슬려서 우리 편으로 만들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들으니 기가 찼습니다. 남편이 애초에 저한테 다가온 것도 다 계획이었대요. 아픈 진짜 친엄마의 병원비를 위해 다 꾸민 일이라고 했답니다. 원래는 아이를 가지면 시어머니는 죽었다고 하고 그만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길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친정부모님은 당연히 화가 크게 나셨어요. 저는 배신감에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영양실조로 입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다행히 친정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 마무리를 다 맡길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법인에 제 사건을 의뢰하셨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사기죄로 다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 중에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저에 대한 사랑은 진짜였다고 엉엉 울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배신을 너무 크게 당해서 제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와 시아버지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고 했는데 다 가식으로 느껴졌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우리 친정에서 시댁에 도와준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빠는 어떻게든 그것을 다 돌려받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밍크코트 사건을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역시 죗값을 피할 수 없었어요. 저를 건드린 대가로 아주 크게 당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며 통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는 다 지나가서 괜찮아졌어요. 부모님이 주선해준 새로운 남자와 새 가정을 이루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